확실히 10분간 쉬니까 좋죠. 그래서 휴강을 능가하는 명강의는 없다는 거야. 그죠? 이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돼 가지고 지금 1000여 명이 같이 듣나 본데, 그래서 내가 그 재밌는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좀 딱딱하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싹 하면은 기록에 남지 않으면 괜찮은데, 기록에 남는 바람에 그냥 좀 오소독스한 그 강의라고 했는데도 뭐 딴소리 많이 했지 사실은. 이걸로 넘기나? 이제 불상을 보는데, 이 불상이라고 하는 걸로 보지 마시고 그 절대자의 이미지를 인간적인 것으로 같이 본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불상으로 보는 게 하고. 지난번에 베트남 영부인, 우리 저 영부인하고 같이 왔을 적에 그 베트남 영부인이 미술을 전공해 가지고 이 유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의전 코스대로 가는데 가다 말고 진열장 앞에 딱 멎어 가지고서는 보다 가니까 또 시간상 뭐 저 가자고 그럴 수도 없고 그거 보는데,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을 더 머물다 갔어요. 그리고 반가사유상을 보면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서 딱 보는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봤어요. 이건 그 진짜 그 작품을 감상하는 그 수준이 높은 거를 보여주는데, 이 불상을 보면서 나한테, 옆에 있는 나한테, 이건 현대 조각입니다. 현대 인체 조각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그 유머가 약간 들어가 있는 수줍은 듯하면서 조선하게 있는 거가 거룩한 불상이 아니고 어느 인체 조각의 한 부분 그 느낌으로서 그렇게 확 다가오는데, 불상의 경우에 모르고 볼 때는 그 불상이 그 불상 같지만은 그 불상은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불상 조각의 트렌드를 확 바꿔 놓습니다. 우리 삼국시대의 불상이 갖고 있는 그 부처님 절대자가 갖고 있는 친절성, 친근감까지 포함해 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신앙으로서의 그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다가 전 국민이 불교 신도가 되니까 웃음이 딱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석굴암에서 멎은 부처님의 미소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절대자가 갖고 있는 친절성은 없어지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근엄한 지존의 존재 같은 거룩하게 모시는 걸로 해요. 그러다가 후삼국 시대 전에 하대신라의 호족들이 등장하고 호족들이 스폰서를 한 불상을 만들면서는 호족들의 얼굴을 같은 개성미가 아주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체도 보면은 바디빌딩 한 것처럼 딱 굳세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고려시대 불상들은 각 지방으로 퍼지면서 샤머니즘하고 결합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은진미륵 같은 장승 같은 이미지의 그런 걸로 가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숭유옥불 속에서 조용하게 그 있는 형상으로 나오는데, 글쎄 지금 불상 쓱 보면서 부처님의 표정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거는 참 신기하고도 재밌는 거예요. 그중에 저 경주 화물산 기림사, 이 기림사는 가을에 가야 돼. 가암 열렸을 때. 이거는 건칠 불상으로, 건칠이 뭐냐면은 그 석조에다가 마대를 조각을 해갖고 그 위에 마대를 씌워요.
그리고 석고를 떼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가볍겠어요. 거기에다가 오칠을 하고 도금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니까 그 표현이 그냥 돌로 했을 때 나무로 깎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을 살려낼 수 있는 조각 작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건칠불상이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불화로 보면은 조선전기 불화의 가장 특징은 홍탱이라고 불리는 이 감지에다가 금물로 라인으로 그린 것이 15세기는 별로 없고 16세기에 아주 크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조선 전기 고려 불화하고 달리 조선 전기 불화가 불화의 그 거룩한 존상을 표현하는 것이 고려 시대 불화는 엄청 화려했거든요. 근데 조선 전기의 불화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백자의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주 건박한 가운데에 존상을 그려요. 그 맛이 달라요. 여기 하나 예를 보면은 이게 고려불화거든요. 더 이상 화려할 수 없는 거죠. 수월관음 여기에 밑에 선제동자가 지금 찾아와서 그 물음에 답하고 있는 건데 이 소매자락 있는 이대에 이건 다른 요거하고 다른 저 스미토모 집안에 있는 건데 이 고려불화의 그 중요한 특징이 문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데다가 흰 사라를 걸친 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스루 패션의 원조가 고려불화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까지 표현했잖아요. 근데 조선 전기불화는 저런 화사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그 모습을 담아냅니다. 이런 불화의 경우에는 저 머리단 이렇게 까만색으로 내려온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고려불화가 물론 위대하지만은 조선 전기불화가 갖고 있는 차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그 미감의 세계로서 그쪽에 그 많은 그 팬들이 또 따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중에 이런 조선 전기의 이 불상을 일으켰던 거는 문정왕후 때였습니다. 이 문정왕후가 지금 태능의 뭐죠 중종의 부인인데 그분이 이제 회암사 지금 폐사지로 남아 있는데 우리 조선 시대는 분명히 숭유억벌 시대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은 불교가 1000년을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어느 날 없앨 수는 없는 거였어요. 이 승려를 갖다가 그 처음에는 신분제, 도첩제라고 해서 신분제도로 해가지고 몇 명만 신분증 있는 사람만 스님으로 인정을 해주고 오다가 연산군 그리고 승과 과거심으로써 엘리트 승려를 길러내는 승과는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연산군이 나와가지고 이제 박살을 내버리면서 그때는 진짜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게 되죠. 지금 저 세종대로에 있었던 그 멋진 사찰을 연산군 시절에 성균관 유생들이 와서 불질러 가지고선 탑을 태워버리고 한 대도 처벌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폐입을 하고 있는데 중종의 부인이었던 문정왕후가 불교를 일으켜 버립니다. 보우 스님을 앞장을 세워 가지고 다시 성과를 부활을 시키고 대대적인 불사를 전국에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분이 불과 10년만 그리고서 세상을 떠나고 다시 불교 박해가 돼서 보우는 그 제주도에 유배됐다 거기서 장사를 됩니다. 장살 죽을 때까지 곤장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하여튼 보우라고 하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악성으로 만들었는데 역설이라고 할런지 내가 뭐 보우를 위한 변명이라기보다 팩트로 얘기하면은 보우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성과를 부활을 해서 교종과 선종에서 그 30명씩 뽑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회기가 3년 단위였거든요. 그 지금은 회기가 1년 단위지만 옛날엔 3년 단위였어요. 3년마다 3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문정왕후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새로 부활한 선과에서 나온 사람이 휘정대사고 사기에서 나온 게 사명당이에요. 임진왜란 때 의승군 일어난 사람들이 문정왕후 때 뽑았던 엘리트 승려들이 결국은 임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을 쓴 거예요. 그때 승병들 모으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뭐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냐고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영규 스님이 일식시 국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나라의 은혜인 줄 알아라. 나와라. 그리고 평양성으로 가고 했어요. 그 기틀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교과서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조선 전기에 와서 아니 숭료옥불 시대에 무슨 불교가 이렇게 있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마지막으로 여기 문정왕후가 이런 불화를 400점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휘장을 쳐서 대무차대회 계급도 나이도 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대법회를 기획을 했어요. 그때 저 불화를 약사열애상하고 삼전도하고 해서 400점을 그렸다고 기록에 나와요. 그중에 지금 현재 남은 거는 7점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문정왕후 때 그렸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전시되고 있고 국중박 그 소장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느 때인가는 그 역사 속에서 삶의 그 디테일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살아낼 적에 그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저 문정왕후 시절의 회암사 무차대회 때 그렸던 불화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한 방울 탁 했을 적에는 아마 굉장한 거가 될 거예요. 이제 또 그런 전시회를 할 때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의 새미술을 얘기하면서 불화와 불상이 나오는 거에는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도갑사에 있다가 지금 지훈원에 그 간 거 소장되어 있는 이 32응신도는 이자실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궁중에 있는 그 왕족들이 발언을 해가지고 도갑사에다가 그 불화를 헌정을 한 건데 일본의 조선 전기와 고려 불화들이 그렇게 많이 그 남아 있는 것은 외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훔쳐간 거예요. 왜 훔쳐갔냐? 일본에 있는 사찰들이 그것만 가져오면은 많은 돈을 주고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 절도범은 장무래비가 좋아하는 거를 가져가는 게 절도범이에요. 그래서 고려종 중에서 그 전기에 좋은 종들은 거의 다 일본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불화들의 경우에도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찰에 있던 영암 도갑사를 비롯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충청도 서산 부석사의 불상 도둑질 해왔다가 그 이건 옛날에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안 돌려줬다가 다시 재판해서 이제 갔죠. 마지막 그 하고서 그래서 이제 지훈원에 가 있는데 이거는
이자실이 혹시 이상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하면은 관세음보살은 이 32가지로 변해가지고 그때마다 중생을 구제한다 해서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면은 강도를 물리쳐주고 감옥에 갇히면은 옥사장이 돼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32가지의 각 장면들이 산수화풍을 해서 꽉 있고 가운데 편안하게 유의자로 앉아 있는 그 보살 관세음보살상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는 천상을 생각하는 화불로 해놓은 어느 도상에도 없는 아주 퍼펙트한 그 불하면서도 산수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불화들이 우리가 다시 빌려서 전시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폐쇄적 민족주의 때문에 빌려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빌려줘요. 너희들 빌려갔다가 또 니네 거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안 주는 거예요. 국제적인 고아가 돼버려요. 문화유산에서. 그러니까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사실은 그 나라를 망치는 거에서 굉장히 그 해악을 끼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영암 도갑사 가면 요거를 레플리카를 해가지고 거기에 딱 있는데 아마 조선 전기 불화의 최고 명작은 조선화시킨 걸로 최고 명작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지장보살도가 여러 폭이 있는데 조금 전에는 관세음보살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은 그 절이 다 그 전공이 있어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가 모셔 있고 극락전에는 아미타 열애가 있는데 그 열애보다 중요한 게 보살인데 그 보살은 자기도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지만은 열애를 부처를 보좌하면서 중생과의 관계를 다 도와주는데 관세음보살은 32응신으로 변해가지고서는 무조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귀의합니다. 관세음, 볼관자에다가 세상의 음야. 이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걸 보고서는 여기 와서 뭘 도와줄까 하고서는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거는 다 관세음보살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대학 입시 합격률이 제일 높은 데가 논산 관촉사 관세음보살상이 있고 이 승진하는 것은 안 알려줄 텐데 하여튼 있어요. 승진 그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지장보살이에요. 이 지장보살은 명부의 세계를 주재하는데 이분 밑에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명부 죽음의 세계를 그 관장하는 거는 지장보살입니다. 명부전에 모셔져 있고 지장전에 모셔 있는데 이분은 나는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영원히 스님으로 남겠다라고 스님으로 남는 것을 자원한 보살상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보살이면서도 스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빡빡머리고 어떤 때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피모지장이거나 승형이거나. 우리가 죽으면은 그 용산구 몇 번지 누가 죽었습니다 하는 거가 이제 절로 명부의 그 메신저 사자가 일로 그 통보를 해주면은 그 사람 생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제 가서 시황이 있는데 7일마다 한 번씩 그 재판을 받아요. 그래갖고 77이 49일 되는 날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49제를 우리가 지내죠. 그리고 100일 때 한 번 더 하고 1년 하고 3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구복도 소원도 있지만은 죽음의 세계 속에서 문제니까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이게 대종을 이루는 거고, 고려불화에서부터 조선시대 불화의 보살상들은 다 지장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에 가면은 뭐 관세음보살한테는 별 비는 일은 없지만은 지장보살 앞에서는 내 이제 조금 겸손하게 꼭 지장전에는 들어가고, 그 지장보살의 염라대왕을 비롯 평등대왕에서 있는 이분들 앞에 동자가 두 분씩 있어요. 그게 유명한 목동자 조각이라는 게 전부 그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장보살이 무독기왕하고 도명존자를 비롯해서 사천왕하고 권속이 이렇게 많은데,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평온하게 있는데, 고려시대는 엄격하게 상하 2단 구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분들이 무릎팍 위로 못 올라왔어요. 그러다 조선시대 되면 슬슬 기어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다 타버리고 이게 상하 2단 구도와 원형 구도가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정서와 힘의 차이죠. 그리고 이 감로도가 하나 있는데, 이 감로도가 참 애매한 것이, 감로도는 임진왜란 이후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상태도 나쁘고 도상이 명확지 않지만은 감로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목련존자가 석가모니께 자기 어머니가 지금 지옥까지는 안 가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거 다 얘기하려면 다 힘들고, 어머니가 하여튼 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대 제자의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 어머니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마마는 지금 아기한테 붙잡혀 가지고서는 갈증을 느끼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가 그마만한 행위를 하면은 풀어주겠다 해서 이 많은 스님들이 한거 동안거 해가지고 선 수행을 하고 나오는 날 잔치를 베풀어줘서 백중날 네가 풀어주게 되면 어머니를 구제해주겠다. 그래서 백중제라고 할 때 이거를 펴놓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잠깐 얘기한 거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 없이 그것을 보는 거하고 신화의 내용을 알고 보듯이, 우리 불화가 갖고 있는 다 스토리를 그렇게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을 했을 적에, 여기에서 지금 아기가 춤을 추면서 하는 거 밑에서 벌 받고 있는 지옥도의 장면, 그리고 이걸 구제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 도상으로 풀어져 있는 것이, 불화를 보는 예배의 대상으로 불화가 아니고 이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불화를 보는 거는, 거기까지 공부를 했을 적에 그게 보이는데, 요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갔을 때 불화를 오면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숭유 억불이 아니라 숭유 존불의 시대로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불교 붐이 일어나요. 이 법주사 팔상전이나 화엄사 각황전이나 무량사의 극락전 2층 건물들, 금산사 미륵전 3층 건물, 이거 지금 지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200억, 300억 들어가는 건데, 당시에 민중들의 시주 돈으로 지었어요. 국가가 지어주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불교를 중흥은 안 했어도 백성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100만, 200만 명이 죽어갔으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최다 갈구하는 게 있어서 불교가 부흥을 해서 국가도 어떻게 탄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난 이후는 숭유 억불이 아니라 숭유 존불의 시대였어요. 유교도 성장하면서 그 불교도 존숭을 했죠. 야, 여기 중학생들 너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숭유 억불이라고 써야지 내 말 들었다가는 답 안 되나 다 틀린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획일적으로 해왔던 그 공부 습성 때문에 속사를, 역사의 속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를 우리 박물관은 이런 유물로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그 명언이지.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그 유물의 힘이죠.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이면은 어마어마한 괴불이 걸리잖아요. 그 중에 여러 군데 중에서 달마산 미황사에 있는 이 괴불이 걸릴 때 한번 가보십시오. 저 밑에서 바라춤 추고 있는 그 축제의 현장에 이게 우리 박물관 불상실에서 15m 높이의 괴불을 계속 걸어주는 게 이 중에 괴불의 지금은 50점 됐을 걸 50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높이가 10m잖아요. 폭이 4m, 5m 되고 거대한 그 해왔던 문화유산들이 그러니까 이 괴불통은 장정 12명이 와야지 겨우 끄네요. 그러니 이거를 거는 거는 얼마나 돼 있어요. 이게 그 불교 미술로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초상화는 이성계 초상화 말고 조선시대 왕릉 저 왕의 초상이 선원전에 모셔지고 또 경기전에 태조 이성계도 모시고 했는데 6.25 동란 때 수많은 그 작품들을 우리가 손상을 받는 중에 부산 용두산 공원으로 피난을 갔었어요. 그 용두산 공원에 화재가 나서 조선 왕의 초상 300점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중에 2점 남고 3점은 저 반만 타가지고 공궁박물관에서 왕의 초상화 그 전시회를 했는데 저거는 경기전에 그 전주 경기전에 있기 때문에 불타지 않아서 우리가 봤어요. 가장 억울한 것이 그때 전란 중에 그 조선왕조실록 보면 왕 초상 그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단원 김홍도가 정조 초상을 잘 그려가지고 연풍의 현감도 되고 안개 찰방도 되고 있는 정성을 다하는데 그건 할 수 없이 초상을 공신 초상으로 지금 장말손 초상이 있는데 이 초상화도 15세기, 17세기, 18세기가 달라요. 볼까? 그 중에서도 15세기가 가장 존엄하고 근엄하고 기상이 있고 품격이 있어요.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그렇고 옷이 꺾여 있는 부분에 속단하고 있고 특히 장말손은 참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속단이 목에 탁 해서 나왔죠. 또 봅시다. 신숙주도 초기인데 15세기, 17세기, 18세기예요. 초상화가. 이게 도자기하고 맞춰서 봐도 똑같이 그 흐름으로 갑니다. 더욱이 우리 초상화들은 초상화니까 사실성을 요구하잖아요. 엄격하게. 영조대왕 말대로 머리카락 하나 다르게 굴려도 딴 사람이 돼서 내 조상이 아닌 줄 알아라. 그리고 똑바로 그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그 사실성을 요구하면서 또 하나는 전신이라고 해가지고 품격을 나타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성은 어마어마한 사실성이에요.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 중에 원로를 이성락 박사가 아주대 병원장 가천의대 병원장을 하시고 70 넘으셔서 정년 퇴임하시고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작년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이 피부과 의학계뿐만 아니라 미술사학계도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그분 논문 여러분들은 뭐 볼 거 없이 제목만 들어봐도 돼.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예요. 1000분을 조사를 했는데 250명이 곰보 자국이 있어요. 간반, 백납병 뭐 이런 것들을 피부병 흔히죠. 아팠던 거가 피부에 어떻게 나타나는. 조선시대 초상화는 절대로 뽀샵을 안 해줬어요. 있는 대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품격을 그리려는데 그 품격을 나타내는 거가 17세기에는 야 이상하게 이렇게 낭만적 과장이 있어요. 그게 이때 효종대왕 때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아니 그 청나라한테 그렇게 당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그 허세를 부리던 그 기상 같은 거가 있고 이건 리얼리즘 시대죠. 강세형 시대는. 근데 조선 초기 초상화에 보여지는 거는 포멀하면서도 근엄하고 그리고 국초의 품격과 기상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강의할 적에 조선 새나라 새미술의 품격과 기상의 상징적인 걸 난 이걸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미술사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먹는 밥그릇하고 그 병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선비초상도 이 농암이라든지 저 의성김씨 내압 저 종가의 그 중시조인 김진 초상은 초기에는 이렇게 차분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17세기 가면은 이렇게 낭만적인 과장이 있고 18세기 가면은 리얼리즘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도자기고 불상이고 초상화를 볼 적에는 일정한 형식을 준수하면서 그것에 그 자기 그 시대의 분위기를 어떻게 담아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그 미술을 저렇게 보니까 그 알겠구나. 다시 얘기해서 상대 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이 절대 평가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물관장 되기 전에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오늘은 서비스로 그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몽유도원도가 상징적인데 여기에 오지 못했어요. 그거의 현대의 고민이에요. 이거 레플리카를 우리 박물관에 갖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전시해도 되거든요. 근데 진실성, 유물의 진실성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귀중한 전시하면서 레플리카를 했다라고 했을 적에는 깎아내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극복해도 되는 게 아닌가. 구별 못해요. 두 개 펴놓고 나가서 어느 게 진짜냐면 우리가 구별 못합니다. 그래도 가짜를 전시해놓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중박에서 그 조선 전기 새시대 새미술을 하는데 레플리카를 전시했다. 그리고 신문사 저 뒤에 기자분들이 있네. 어느 기자 7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 쓰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치명상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그냥 한 얘기로 썼지만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받거든요. 그게 조심스러워 가지고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 관람객만 손해를 보는 거가 됩니다. 난 요담에는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걸 보여줬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바쁜 분은 가세요. 난 내 얘기 다 끝나야 되니까. 제임스 케일이 쓴 중국 회화사 책이 중국 회화사의 고전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기원 1000년이 되면은 중국의 그림은 산수화가 대종을 이루게 되고 이것은 19세기 올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동양화의 주류는 산수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산수화가 처음에 탄생해서 19세기 갈 때까지에는 또 몇 개의 트렌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곽희의 조춘도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삼라만상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산수예요. 그래서 이 산수화 속에서는 여기에 인간은, 여기에 배 타고 있는 조그만 인간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나무보다 위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미한 존재예요. 그리고 자연은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거를 그렸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휘종 황제 때로 지나가니까 이제는 산수화가 자연을 즐기는 인간의 산수 인물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달을 쳐다보면, 저 소나무 아래 앉아서 멀리 달을 쳐다보는 이거에서는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배경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인간미가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말기 문인들이 몽고족 지배를 피해서 강남의 은거에 살면서 아주 고고하게 살아가면서 원말 4대가 중에 황공만, 예찬 같은 사람은 이 문기가 쫙 흐르는 그 선비 정신, 문인들의 정신이 깔려져 있는 담백한 산수를 즐깁니다. 근데 담백하다니까 담백하지 보면 좀 싱겁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명나라 초가 되면은 저거를 극복해서 아주 강렬한 필치의 절파화풍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중국화의 전통 속에서 조선화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와 산수 인물화라고 하지만은 크게 봤을 적에는 이런 네 가지 기본 줄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건 화가의 일인데 조선시대 때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도화서 화가는 화원이라고 해서 중인들이 그 기술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의사나 통역관이나 악공이나 전부 관상감 중인들이죠. 양반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술직을 그렇게 천시했어요. 산업공상으로. 그런데 지필묵이라고 하는 것은 문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교양 필수거든요. 사서삼경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전공 필수고 시서화를 즐기는 거는 교양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교양 선택이죠. 그림 빼고 글씨만 할 수 있고 시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양을 갖고 있는 문인들이 인제 강희안을 비롯해서 양송당, 김시 해서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이상하게도 이상할 것도 없지만은 왕손이 많아요. 이 항림정, 이경련, 석양정, 이정, 두성령, 이암, 이 사람들 다 왕손이에요. 세종대왕의 고손자들이에요. 이 두 분은. 이게 왜 그랬냐면은 참 왕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복인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는 비극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종친불사라고 해가지고 종친에게는 실제 벼슬을 안 줬어요. 먹고 살 수 있는 품위 유지비는 줬어도 벼슬은 주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 실천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술로 그냥 그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그림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화가로서 그거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림정, 석양정, 두성령 하는 이런 분들이 그 조선 전기에 아름답게 꽃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여류 화가인 신사임당도 등장해서 이쪽 직업 화가들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문인 화가들의 세계가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조선 전기 회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작품이 조선 초기 그림의 상징으로 학포 양평선의 그림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모르고 학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시를 썼다. 이 화가가 학포가 아니고 이 그림을 훗날 여기에다가 그 찬사를 붙인 학포 아묵이라는 딴 사람일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둘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저 원경에 먼 산이 있고 중경이 있고 근경에 저 소나무 아래 집 정자 하나 있는 아주 티피컬한 그림이 좌우 대칭으로 오는 거는 이거는 명나라 중국에서 당시 들어왔던 소상팔경도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의 한 뿔인데 소상팔경도는 소강과 상강에 있었던 동정호수로 그 몰려드는 두 강변의 풍경을 사계산수로 그린 거예요. 당나라의 송적이라는 사람이 소강과 상강의 아름다움을 시를 읊었는데 그게 천하의 명구가 돼가지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췄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리산 팔경, 설악산 팔경 하는 것도 다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데는 왜 팔경이야 십경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 지자체의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변했는데 이 팔경이 갖고 있는 시정은 제목만 봐도 그래요. 제일경이 산시청남 산마을에 그 있는 맑은 산봉우리 연사마종 만종 그 안개 낀 절에서 들리는 저녁 종소리 어촌석조 고기 어촌의 저녁 때에 그 낙조가 비치네. 그 다음이 원포규범 멀리서 오는 그 배로 들어오는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모습. 그리고 소상강에 밤에 비가 내리고 지금 비 오죠. 동정추월 동정호수의 가을달 평산하간 이 모래톱에 기러기가 내려왔네. 강천모솔 강천에 눈이 내리네. 제목만 봐도 사계절이 탁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림에다가 낙관하는 그 풍습이 별로 없어가지고 낙관이 돼 있는 작품이 별로 없는데 지금 내가 보여드린 이 작품은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다이겐지의 손가이라고 하는 스님이 1530 몇 년인가에 조선에 왔다가 이 병풍을 받아가면서 너무 좋아서 병풍 뒤에다가 자기가 조선에 가서 이것을 받아왔다라고 그 써놨어요. 그 이전부터 그 사계산수로 만들어진 것이 이와 같은 어느 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티피컬한 형식을 갖습니다. 이거는 동양화라고 하는 하나의 룰에다가 서정성이 결합된 것으로 이 하나의 그 모범적인 포멀한 것을 즐기는 그런 풍속 속에서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가 국문학에서 쓴 거가 소상팔경 제목과 송적의 소상팔경 시를 방작한 시가 600수예요. 그렇게까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상팔경의 시대예요. 그게 이제 시대 양식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씩 무너지는데 인제 강희안의 그림의 고사관수도인데 저것이 그분의 독창적인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본 체계 그거를 기본으로 회화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상을 창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서 회화적인 영향으로 해놓은 것이 고사거다. 참 편안하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게. 적벽도. 이 적벽도라고 책에도 나오고 이번 전시회도 되는데 이거는 적벽도는 조조하고 주유하고 제갈량하고 싸움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싸움해요? 지금 배 타고 가잖아. 이거는 적벽부를 그린 겁니다. 소동파의 적벽부를 그린 겁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없어. 준비한 대로 할게요. 소동파의 적벽부는 조선시대 선비면 다 외고 있었어요.
그게 적벽부를 잘 읽으면은 장자 한 권을 읽은 것보다도 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이란 무엇인가, 그 참 오묘하고 거대한 이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삶 속에서 이래니까 그것을 노래로 한 겁니다. 임술년 가을 7월 보름 그 다음 날에 사람들 16일이면 16일이지 뭐 이게 보름 그 다음 날이라고 그러네. 나 소동파는 손과 배를 띄워 적벽 아래 논이었다. 이게 송나라 소동파의 특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당당해. 이태백은 그냥 저 월화 독자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소동파의 글은 끝까지 읽어야 돼. 이태백 씨는 첫 구절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을 뿅 가게 하는데 이분은 마지막에 가서 다 뒤집어요. 이때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이려편주 가는 대로 맡기니 신선이 된 기분이더라. 내가 반의 반으로 줄인 겁니다. 이에 술을 마시고 흥치가 도도에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니 손중에 한 분이 퉁수를 부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도 슬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운이 가늘게 실같이 이어져 이 묘사하는 수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운이 가늘게 실같이 이어져 그윽한 골짜기에 물에 잠긴 교룡이 춤추고 외로운 배의 의지에 살아가는 과부를 울릴 것만 같았다. 내가 손에게 어찌 이런 처량한 소리를 내는가 하고 물으니 손이 말하기를 적벽 대전 때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까마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월명성이 오작남비라고 하는 게 삼국지 조조의 시가 아니던가. 진실로 일세의 영웅인데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한 조각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득한 바다의 한 알갱이 좁쌀 같은 삶인 것만 같아서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이 끝없이 부럽게 여기며 그 슬픔을 퉁소에 담아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얘기했어요. 이에 나 소동파는 대답하였다. 그대는 저 물과 달을 보고 있지 않은가? 가는 것은 이와 같되 마르지 않았으며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이와 같되 절대로 마르지 않았고 달은 차고 기우는 가운데 저와 같이 마침내 줄고 늙음이 없으니 변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천지도 한순간이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함이 없으니 무엇 부러워하겠습니까? 천지간의 모든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물각 유주라고 하지만 유주라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이 뜨이면 빛을 이루어 가져도 금함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가 무진장 내려준 것이 나와 그대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서러울 게 있냐? 이 말을 들은 손은 기뻐하며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드니 안주가 다하고 잔과 쟁반이 어지러운 가운데 배 안에서 서로 팔을 베고 누워 있는데 동력의 하늘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더라. 어마어마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동파죠. 그 소동파의 적벽부를 그린 겁니다. 이 송화보울도는 아까 두 번째 봤던 산수 인물하러 가는 거에 전형이잖아. 이렇게 멋진 현애를 쳤다고 그러지. 여기에 지금 동자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우리 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여기 엉켜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하니까 여기에 홍매화가 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그 AI 시켜가지고 복원시키면은 그때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이 아니라 아주 맑은 그 그림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운치 있죠. 항림적 이경류는
이 고사탁족도로인데 이것도 책에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렸는데 도상은 거기서 왔지만은 이 뒤에 냇물 그린 거 보세요. 이거 현대화죠. 이렇게 이거에 이제 그 기상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우리 박물관에 있는 소장한 대작 저 학과신선인데 난 이거보다 소품이지만은 이 상림정 이경윤이 그린 호림박물관 저 화첩에는 당시에 글씨는 한석봉이 잘 쓰고 시는 간이당 최립이 잘했고 그랬어요. 그 간이당 최립이 항림정 그림에다가 전부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쓴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볼게요. 오자부령 구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입으로 표현한 거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모습은 귀로 표현한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공손히 해서 듣는 걸로 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표현했네. 이제 길 가다가 두 분이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저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해준 것이 이 산수 이무라이 시절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 동자결여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린 양송당 김씨의 한림제설도는 이 당시에 앞에 있었던 풍에다가 산수인물을 합쳤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쓰여 있는 화제가 만력 갑십년 가을에 양송당이 안사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한림제설도를 그렸다 하고 도장을 빵 찍었는데 이게 조선시대 회화사에 처음으로 제작 날짜, 제작자, 받는 사람, 그림 제목이 다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조선 전기 회화가 전개됐어요. 그런 중에 이 문월도 이 그림을 보면 타는 이정 대나무 잘 그린 그림인데 이때 사람들이 서정을 바라는 거는 저런 거였고 이제는 소상팔경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인간이 자연을 즐기는 걸로 바뀌어 버렸죠. 그런 중에 함윤덕이라는 분이 그린 이 낙이는 저 낙이 저거 힘들어 가지고 고개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절파풍으로 여기를 북 하고 한번 긋고 넝쿨 늘어진 걸로 해주는데 난 이게 한국 회화사에 아주 유머 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조선 초기에 15세기 그림이 18세기에 관아제의 설중방어도 겸제의 금강전도 이쪽으로 이렇게 활개를 펴가기 전에 포멀한 것으로서 국초의 새로운 것을 했던 그 폼을 잡았던 것이 15세 조선 전기 그림의 그 형식입니다. 계회도는 옛날에 그 개 깨져가지고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개를 옛날에는 관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체부 과장 그 개 야유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번 놀고 그리고 산수화를 넣어놓고 그 개의 이름을 넣고 참석한 사람 이름을 다 써가지고서 그 기념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계회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조선 전기에 유행했는데 지금 아마 100여 폭도 넘을 거예요. 논문도 뭐 수없이 나왔는데 이 계회도 중에서 나는 서울대박물관에 있는 이 독서당 계회도를 굉장히 주목해 보는 것이 독서당이 지금 한강 두모포에 저 금호동에 독서당길 있죠. 거기에 있었어요. 독서당은 연소 능문지사 나이는 어린데 글을 잘 읽는 사람들에게 사과독서 휴가를 하사해 가지고 안식년을 줬던 겁니다. 근데 그 안식년을 받은 그 인생이 여기에 보면은 율곡 이이 송강 정철 서해 유성룡 선조 시대 때 빼노라 하는 학자와 대신들이 그때 동기였어요.
독서당에. 그러니까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는 저런 배경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독서당이 그래서 기회가 셌는데 그 여러 폭 있는 중에 그림 자체로는 이게 한강의 모습과 삼각산까지 나와서 아주 훌륭한데 우리 이번에 못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장식화가 이렇게 유행했지만 장식화는 장식화이기 때문에 그 낡으면 새로 그려가지고 옛날 장식화가 남은 건 아주 드뭅니다. 그런 중에 조선 전기의 장식화는 리얼리즘이라기보다 역시 포멀한 걸로 해서 하나의 룰에 탁탁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신사임당의 그 팔폭 초충도 참 얌전하고 조신한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우리 정서에 기여하는 걸 보면은 정서를 환기시키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꽃이 있네, 이런 거가 있네. 근데 그거보다도 정서를 표백한다고 그럴까?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잡스러운 걸 없고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이 사임당 그림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그림들은 리얼리즘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식의 틀에, 그러니까 사임당 초충도의 중요한 건 좌우 대칭인데 이 나비 봐, 이게 곤충 채집한 나비지 이게 날아가나 이게 지금. 근데 그 정지감이 주고 있는 거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마치 민화의 까치호랑이라든지 화조와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얼리즘 관점에서 보면 못 그린 거지만 이분은 그럴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해맑은 서정을 담아내니까 이런 형식이 나왔죠. 멋있죠. 강아지, 아따, 강아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린 거는 아마 전 세계에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RM이 이거 사진 찍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사람들 몰아들는 거라. 누가 봐도 요즘에 또 그 애완견들의 붐이 있다 보니까 그 이번 전시회 최고 그 인기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귀여워요. 이건 18세기의 변상구역이 그린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으로 그리면 저렇게 그려야 돼. 근데 이건 리얼리즘이 아니고 그 분위기를 차분하게 다 그렸죠. 이 대나무 송중매 아직 사군자가 나오기 전에 타는이 그린 이 월매 야매도라고 그러죠. 한밤중의 매화꽃인데 참 정말 멋있어요. 아, 모르면 멋있다고 외워요. 얼마나 멋있는지 흉내를 낼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대나무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이 우리 5,000원짜리 나오는 월매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촥 해서 올라가 갖고 달아나 탁 떠 있는데 이것이 19세기로 오면 우봉 조윤영이라는 분은 조형의 극치를 보여주는 매화를 이렇게 그립니다. 참 우리 조선 시대 500년 동안의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적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 끊어놓고 보면 내가 이제 끝났지만은 신숙주가 안평대군의 소장품 222점을 보면서 그걸 자기 문집에다가 제목을 하나씩 열거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이란 무엇인가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난 이게 우리 그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수준 높은 그 관객들은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 무릇 그림이란 반드시 천지의 조화를 자세히 살피고 음양의 운행을 파악하여 만물의 성정과 사리의 변화를 가슴속에 새긴 연후의 붓을 잡고 화폭에 임하면 신명이와 만나서 산을 그리고자 하면 산이 보이고 물을 그리고자 하면 물이 보이며 무엇이든 붓으로 그대로 나타내니 가상이 참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화가의 법이다. 안평대군의 수장품을 보면 진실로 저 맑고 깨끗하고 고와함이 우리의 성정을 즐겁게 하고 저 호방하고 웅장함은 우리의 기상을 길러줄 것이니 어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적다고 하리요.
나아가서 물리,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널리 살피고 많이 익힘에 이른다면 그림은 문학이나 시 못지않은 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이룰 수 있을지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더 박물관에 자주 오셔서 이 경지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20분이나 지나갔는데 저 제일 먼 데서 왔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어디요? 소리 쳐봐요. 어디요? 서귀포? 졌다. 어디? 런던. 제가 진짜 팬 서비스를 해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요 다음에 내가 또 강의할 거거든요. 그때 해드리기로 하고 나 내 방으로 도망갈게요. 네, 감사합니다.